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 y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미래값을 예측하는 통계적인 기법이에요. 한마디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을 하고 미리 분석을 해놓은 이 인과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결과를 예측하게끔 해주는 분석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공부 시간을 x라고 놓았을 때 시험 점수 y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 광고비가 제품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이런 경우들이 회귀 분석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의 유형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독립변수 개수에 따라서는 단순 회귀와 다중 회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단순 회귀는 독립변수가 1개인 회귀 분석을 의미하고요. 다중 회귀는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회귀 분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계 형태에 따라서 선형 회귀냐 비선형 회귀냐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선형 회귀는 x와 y의 관계가 직선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 그리고 비선형 회귀는 곡선을 이루고 있을 때, 또 종속변수 유형에 따라서는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종속변수인 y가 수치형이냐 범주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종종 나오는 부분이 선형 회귀 분석에서 충족해야 할 전제 조건들에 대한 사항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알아두셔야겠죠? 첫 번째로는 선형성인데요.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 사이의 관계는 직선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이거 바로 위에서 봤죠? 선형 회귀라는 게 x와 y 관계가 직선 형태를 이루고 있는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죠. 직선 형태로 나타나야 선형 회귀 분석이 유효하다. 선형성. 만약에 곡선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비선형 회귀 모델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등분산성인데요. 등분산성은 독립변수의 값에 상관없이 오차의 분산이 일정해야 한다 라는 것이고, x값이 커지거나 작아져도 y의 분산이 일정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등분산성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언제 언급이 되었는지 지금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등분산성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x의 크기와 관계없이 잔차의 분포가 골고루 위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루 분포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는 2차항의 독립변수가 필요한 경우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의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는 새로운 독립변수가 필요한 경우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독립성인데요. 독립변수의 값에 상관없이 오차끼리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데이터 포인트의 오차가 다른 데이터 포인트의 오차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서 이러한 오차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상관성이 존재하는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 다중공선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좀 이따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면 회귀 분석 수행 전에 제거 대상이 된다. 네 번째 조건은 비상관성인데요. 오차들끼리 강한 상관관계가 없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규성, 오차가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규성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QQ+이나 히스토그램 등이 있는데요. 이런 항목들도 간혹 선지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사용하는 회귀 분석인데요. x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y가 일정한 비율로 변화하는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공부 시간이 늘어날수록 시험 점수가 올라간다 든지 광고비가 클수록 매출이 늘어난다. 이러한 것들이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회귀 개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회귀 개수라는 거는 독립변수가 1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낸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회귀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 즉 오차를 제곱해서 더한 값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독립변수를 이용해서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회귀 모델이에요. x가
여러 개 있는 거죠. 보통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때 하나의 원인만 존재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 데이터에서 여러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적합한 분석 기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부동산 가격을 Y라고 두었을 때 평수나 위치, 층수, 건물의 연식 이런 여러 가지 X값들이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다중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다중공선성의 개념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다중공선성은 다중선형 회귀에서 독립 변수들끼리 강한 상관관계를 가질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X들끼리 강한 상관관계를 가질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독립 변수들 간의 중복된 정보로 인해서 회귀 개수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되고요. 모델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지고 예측에 대한 정확도도 저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다중 공선성을 판단하는 방법에는 VIF라고 하는 분산 팽창 요인이 있는데 이 VIF는 각 독립 변수가 다른 독립 변수들과 얼마나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VIF가 5보다 크면 다중 공선성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10보다 크면 다중 공선성이 심각하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계수로 판단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확인을 해서 상관계수가 1에 가깝다면 다중공선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죠. X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이런 X들 간에 관계성이 깊은 애들이 발견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걔네들 중에서 일부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 중에 일부를 제거한다. 그리고 변수를 변환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주성분 분석이나 비율 변환, 로그 변환 등을 통해서 변수를 재구성하거나 축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화 회귀를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리치 회귀나 라쏘 회귀가 여기에 해당돼요. 정교화 회귀라는 것은 회귀 모델에 규제항을 추가해서 다중 공선성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규제항이라는 것은 회귀 모델이 과적합되지 않도록 제약하는 항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계속 어려운 용어들이 막 하나씩 튀어나오죠. 과적합이라는 것도 뒤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중 공선성의 예를 들어보자면 X에 광고비와 홍보비가 같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광고비와 홍보비는 어쩐지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서로 상관관계가 높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하나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비율형 변수로 변환을 해서 다중 공선성을 제거할 수 있겠다. 그리고 회귀 분석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오차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오차 함수는 회귀 모델의 예측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의 오차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측값이 얼마나 실제값과 가까운가를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죠. 주요 오차 함수에는 SSE, MSE, RMSE, MAE 이렇게 있는데 각각이 오차 제곱합,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근 오차, 평균 절대 오차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각각의 용어들이 뜻하는 이 명칭들을 매핑을 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 용어가 어떤 단어의 약어인지를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차 제곱합은 오차 제곱값의 총합을 의미하는 거고 제곱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로 나오겠죠. 그리고 값이 작을수록 예측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오차를 제곱해서 합한 거기 때문에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평균 제곱 오차는 이 오차 제곱합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 거예요. 우리 평균 구할 때 데이터 개수로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앞에 평균이라는 게 붙은 거예요. 평균은 영어로 mean이기 때문에 MSE, SSE를 평균 낸 게 MSE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RMSE는 이 MSE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예요. 제곱근. 지금 얘네 두 개가 제곱으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MSE 앞에다가 루트를 붙여서 RMSE가 된 것이고요. 실제 데이터 단위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MAE는 평균 절대 오차인데요. 얘는 특이하게도 오차의 절대값을 구한 뒤에 평균을 계산한 값이에요. 얘네 지금 3개와는 조금은 동떨어진 느낌이 있고 오차를 제곱하지 않고 절대값을 이용해서 평균적인 오차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위에 3개는 지금 가운데에 다 S가 포함되어 있는데 얘는 혼자 A가 있죠. 절대값이기 때문에 앱솔루트가 들어가서 평균 절대 오차 MAE라고 네이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과적합과 과소적합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과적합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에는 너무 잘 맞지만 새로운 데이터에는 잘 맞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해서 핏된 거죠. 그래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학습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이 학습 데이터에만 최적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훈련 성능은 좋지만 테스트 성능은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예를 들자면 시험 공부를 할 때 너무 특정 기출들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실전에서는 망하는 케이스가 이 과적합의 예시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소적합은 언더피팅이라고 하는데요. 학습 데이터마저도 잘 맞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습을 게을리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훈련 성능도 떨어지고 테스트 성능까지도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얘는 과적합과는 반대로 모델이 너무 단순하다거나 학습을 게을리 했다거나 라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예시를 들자면 공부를 아예 거의 안 하고 시험을 본 이런 케이스가 과소적합의 예시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단계적 변수 선택 기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전진 선택법과 후진 제거법, 단계 선택법 이 3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전진 선택법은 우선 비어있는 모델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의미한 변수를 하나씩 추가를 하는데 그렇게 추가를 하면서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계속 추가를 해 나가다가 성능 향상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중단을 합니다. 후진 제거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요. 변수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거를 해 나가면서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는지 확인을 하다가 성능 향상이 안 되면 중단을 합니다. 이 후진 제거법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는 데에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단계 선택법은 전진 선택법과 후진 제거법을 결합한 방법이에요. 변수를 추가해서 모델 성능이 좋아지면 포함을 시키고 아니면 제거를 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선형 회계에서 과적합과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교화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기법들에 대한 내용을 또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라쏘 회계는 L1 규제를 적용한다. 리치 회계는 L2 규제를 적용한다. 이 라쏘 회계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들의 절대값의 합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리치 회계는 가중치들의 제곱합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엘라스틱 넷은 L1과 L2를 혼합 규제하는 그래서 라쏘와 리치의 장점을 결합한 이런 정교화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다음 중 회귀 분석에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통계적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선형 회귀 모델은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 간의 관계가 선형적이어야 한다. 맞는 얘기죠? 오차의 분산은 독립변수의 값과 무관하게 일정해야 하며 이를 등분산성이라고 한다. 모두 맞는 얘기고요.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오차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상관성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 상관성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회귀 분석의 오차항은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하며 이를 검정하기 위해 QQ플롯, 샤피로-윌크 검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였습니다. 다차원 척도법의 경우에는 고차원의 거리 데이터를 저차원에 시각화하는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 간의 거리를 시각화한다라고 했을 때 이 거리 데이터를 평면상의 위치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가까운 도시는 가까이 배치가 되고요. 먼 도시는 멀리 배치가 됩니다. 서울과 대전, 부산, 광주 이런 식으로 상대적 거리에 따라서 배치가 정해지게 되고요. 이거는 절대적인 지도상의 위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상대적인 거리만 반영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다차원 척도법에는 계량적인 다차원 척도법이랑 비계량적인 다차원 척도법이 있는데요. 계량적 다차원 척도법은 절대적인 거리값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 척도나 비율 척도 데이터에 적합하다. 예를 들자면 점수나 온도,
키, 이런 데이터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계량적인 다차원 척도법의 경우에는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유클리드 거리가 무엇인지는 또 후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거리를 유지하고 수학적 거리를 기반으로 하고 정량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비계량적 다차원 척도법의 경우에는 순위 정보, 순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순서 척도 데이터에 적합하겠죠. 고객 만족도나 설문 응답 같은 거리의 크기보다는 상대적인 순서를 보존한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실제 거리보다는 어떤 점이 더 가깝고 먼가에 집중을 합니다. 주성분 분석의 경우에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보다 단순하게 요약하는 차원 축소 기법이에요. 고차원 데이터를 서로 상관 있는 변수들끼리 선형 결합해서 새로운 주성분으로 변환을 한다는 거죠. 데이터에 대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압축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흔하게 드는 예시가 이미지 압축이에요. 우리 굉장히 화질이 좋은 이미지를 좀 저용량으로 압축시키는 경우들 있죠. 고해상도 이미지의 모든 픽셀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PCA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 즉 주성분만 남겨서 압축을 하는 이런 기법이 주성분 분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성분 분석의 목적은 데이터 차원을 축소하고 중요한 특징을 추출하고 데이터를 압축하고 노이즈를 제거하고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고 과적합을 방지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서 차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차원의 저주라는 거는 데이터의 차원이 증가할수록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의미하는데요. 이 차원이라는 거는 변수가 많을 때 차원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에서 이런 데이터의 특징 개수가 많아질수록 학습에 대한 성능이 반드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거나 계산량이 폭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차원의 저주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성분 분석이 불필요한 차원을 제거함으로써 이런 차원의 저주에 걸릴 가능성을 줄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압축했기 때문에 크기가 감소해서 저장 비용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고 처리 속도가 향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차원이 높으면 과적합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아까 과적합 뭐라고 했었죠? 복잡한 모델에 대한 학습을 너무 빡세게 했을 때 과적합에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PCA로 축소를 해서 이런 과적합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모델을 일반화한다. 그럼으로써 예측 성능을 향상시킨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성분 분석을 할 때 몇 개로 선정을 할 것이냐? 그걸 선정하는 방법이 또 필요하겠죠? 평균 고유값을 기준으로 주성분 개수를 선정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고유값 평균보다 큰 고유값을 가지는 주성분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유값이 높다는 것은 해당 주성분이 많은 분산을 설명한다. 많은 정보량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립플롯 분석도 있는데 고유값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그래프에서 엘보우 포인트를 기준으로 주성분 개수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엘보우 포인트라는 거는 기울기가 급격하게 완만해지는 지점을 의미해요. 엘보우 팔꿈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크립플롯이 있을 때 1은 고유값이 매우 크고요. 2도 여전히 중요한 주성분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3번, 4번으로 갈수록 굉장히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정보량이 적어요. 이런 경우에는 엘보우 포인트를 2번으로 두고서 그 이후에 성분들은 제거를 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계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관측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나 기온, 판매량, 환율, 경제 지표 등을 분석할 때 사용하죠. 시계열 자료의 종류에는 정상 시계열과 비정상 시계열이 있는데요. 정상 시계열은 평균이나 분산, 자기 공분산이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경우를 의미하고요. 비정상 시계열은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대부분의 시계열 모델은 이런 정상 시계열을 기반으로 작동을 하지만 대부분의 현실 데이터는 비정상 시계열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정성화 기법을 사용해서 정상 시계열로 변환을 한 뒤에 분석을 거쳐야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정상성의 조건이라는 것은 모든 시점에 대해서 평균이나 분산이 일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공분산이 시차에만 의존을 해야 돼요. 특정 시점에 의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차분이나
로그 변환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차분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현재 값과 이전 값과의 차이를 계산해서 추세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계절적인 주기가 있는 경우에 여러 시점 전의 자료값을 빼는 계절 차분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로그 변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분산이 일정하지 않을 때 변동성을 줄이는 기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계열 분석에서는 자기상관성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기상관성은 서로 이웃하는 자료들끼리 상관관계를 갖는 성질이에요. 지금 시계열이니까 과거 값이 현재 값에 영향을 주는 성질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자면 오늘이 추우면 내일도 추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상관성이 높다라는 거는 과거 데이터가 현재 값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인 거고, 자기상관성이 낮다라는 거는 과거 데이터가 현재 값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상관계수라는 건요, 특정 시점의 데이터가 이전 시점의 데이터와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시차별로 현재와 과거 값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 ACF 값이 1에 가까우면 양의 상관, 0에 가까우면 무관하다,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시차가 지금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ACF 값이 각각 0.85, 0.60, 0.20, 마이너스 0.10으로 측정이 되었죠. 이런 경우에 현재 값과 1일 전 데이터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4일 전 데이터와는 거의 무관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 자기상관계수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요. 요거는 특정 시점의 데이터가 바로 직전 시점을 제외한 더 이전 시점들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이 ACF와 PACF의 차이를 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PACF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차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측정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예요. 1회차에 70점, 2회차에 75점, 3회차에 80점, 4회차에 85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4회차의 시험 성적을 예측하려고 할 때 3회차의 성적이 4회차에 영향을 주고요. 2회차의 성적도 4회차에 영향을 주겠지만 2회차의 영향은 3회차의 성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2회차의 성적이 3회차의 성적에 이미 영향을 줬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3회차 성적의 영향을 제거하고 2회차의 성적이 4회차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측정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게 PACF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계열의 분석 방법인데요.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이 있습니다. 이동평균법은 일정 기간의 평균을 계산해서 데이터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7일 동안의 평균 혹은 30일 동안의 평균값을 계산해가지고 이동평균을 보겠다는 거죠. 이동평균법은 노이즈를 제거하고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효과가 있지만 모든 데이터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최근 변화에 둔감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지수평활법인데요. 최근 데이터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예측 방법입니다. 단순 이동평균과 유사하지만 최신 데이터에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데이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시계열 모형에는 자기 회귀 모형인 AR, 이동평균 모형인 MA, 그리고 이 둘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는 아리마 모델까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자기 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점의 값들이 현재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을 하고 과거 데이터가 현재 값을 결정하게 하는 시계열 예측 모델을 의미합니다. 자기 상관성이 높은 데이터에서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이동평균 모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오차가 현재 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상에 기반을 하는 거예요. 과거 백색 잡음의 선형 결합으로 현재 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요. 백색 잡음이라는 것은 패턴이 없는 무작위 오차, 예측이 불가능한 순수한 노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리마의 경우에는 자기 회귀와 차분,
MA 이동평균을 결합한 모델이에요.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를 차분으로 정상화한다는 건데요. 이런 모형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시험에 또 종종 나옵니다. 여기에서 P는 AR에 해당하는 차수이다. 자기 회귀 모형의 차수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D는 시계열 자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차분의 횟수예요. 이 가운데 있는 거. 지금 앞에는 AR가 매핑이 되는 거고 이 D는 I, 차분과 매핑이 되고 Q는 MA, 이동평균과 매핑이 되는 차수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Q는 이동평균, MA 모형의 차수가 되는 거고 P가 0인 경우에는 IMA, DQ가 되어서 D번 차분하면 MA, Q 모형을 따른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D가 0인 경우, 차분이 0인 경우에는 ARMA, P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성을 만족하게 되는 거고 Q가 0인 경우 ARI, P, D가 되기 때문에 D번 차분하면 AR, P 모형을 따른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중 시계열 자료가 정상성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모든 시점에서 평균이 일정해야 한다. 맞죠? 2번 모든 시점에서 분산이 일정해야 한다. 맞죠? 3번 공분산이 특정 시점에 의존해야 한다. 아니죠. 공분산은 특정 시점이 아니라 시차에만 의존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특정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정상성에 위배되는 거죠. 4번 정상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차분 또는 변환을 통해서 정상화를 시도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중 자기상관함수와 부분자기상관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ACF는 여러 시차에 대한 자기상관계수를 계산하여 함수 형태로 나타낸다. 맞는 얘기죠. 2번 ACF는 특정 시점이 모든 이전 시점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것도 맞는 얘기였고요. PACF는 특정 시점의 데이터가 바로 직전 시점을 제외한 더 이전 시점들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거 아까 우리 시험 점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이거 예시 보면서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4번 PACF는 모든 시차에서 ACF와 동일한 값을 가진다. 이거 아니죠. 특정 시점의 데이터가 바로 직전 시점을 제외한 더 이전 시점과의 관계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ACF와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중 자기 회귀 누적 이동평균 아리마 모형에서 PDQ가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1번 P는 이동평균 차수, D는 차분횟수, Q는 자기 회귀 차수를 의미한다. 이거 P랑 Q를 반대로 얘기했죠. 2번 P는 자기 회귀 차수, D는 차분횟수, Q는 이동평균 차수를 의미한다. 이게 맞죠? 3번, 4번은 모두 다 틀린 설명이고요.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데이터 마이닝은 1과목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데이터 마이닝의 목적은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발굴하고자 함인 거죠. 예시를 보자면 쇼핑몰 추천 시스템에서 A를 산 사람은 B도 구매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이것도 일종의 인사이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의료 예측,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은 이런 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혹은 걸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 그리고 유튜브 추천도 데이터 마이닝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 이력을 기반으로 개인화 콘텐츠를 제공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기존에 이런 영상들을 봤기 때문에 비슷한 이런 종류의 영상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추천을 막 해주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 마이닝의 예시라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 마이닝의 종류에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는데요. 이것도 1과목에서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정답,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이고요.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이 패턴이나 구조를 스스로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이 지도학습의 예시로는 선형회귀, 로지스틱 회귀, KNN, 의사결정나무, SVM, 신경망 등이 있고요. 비지도학습의 예시로는 K-means, 계층군집, DB스캔, PCA, MDS, 에이프리오리 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델에게 학습을 시킬 때 고흐의 그림과 모네의 그림, 피카소의 그림을 각각 1000장씩 인풋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각각의 그림에 누구의 그림인지 라벨이 붙어 있을 거고요. 비지도학습의 경우에는 라벨이 붙어 있지 않겠죠.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학습이 끝난 다음에 각각의 화풍에 강아지 그림을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이 강아지는 고흐의 강아지, 이 강아지는 모네의 강아지, 이 강아지는 피카소의 강아지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반면에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강아지를 해당 화풍과 비슷한 그림으로 분류하긴 하지만 그 그림들이 고흐의 그림인지 모네의 그림인지 피카소의 그림인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의 분류를 분석 목적에 따라서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분류 분석, 군집 분석, 연관 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 분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정답에 따라서 그룹으로 분류를 하는 기법들이에요. 로지스틱 회귀나 SVM, KNN, 신경망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군집 분석은 정답이 없이 유사한 데이터끼리 묶는 방식입니다. K-means, 계층 군집 등이 여기에 속해요. 연관 분석은 항목 간의 연관 규칙을 탐색하는 기법이고요. 에이프리오리 알고리즘이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모델을 학습시킬 때 데이터를 분할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 분할의 목적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용 데이터, 평가용 데이터를 따로 두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아래와 같은 비율로 나누어서 사용을 합니다. 5대 3대 2 또는 6대 2대 2인데 여기서 가장 큰 게 훈련용 데이터인 거고요. 가운데가 검증용, 마지막이 평가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훈련용 데이터는 말 그대로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거고요. 검증용 데이터는 모델을 검증하고 성능을 조정하고 과적합이나 과소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이고요. 평가용 데이터는 최종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분할하는 기법들이 또 존재를 하는데 이 홀드아웃 기법은 가장 간단한 분할 방식이에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80대 20 또는 70대 30으로 나누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빠르고 간단하지만 데이터가 적을 경우에는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K-폴드 교차 검증 방법은요. 전체 데이터를 K개로 분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100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5개의 그룹으로 분할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K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K-1개는 학습용, 1개는 검증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그룹을 학습용, 1개의 그룹을 검증용으로 사용하겠다. 이 K-폴드의 장점은 과적합을 방지하고 성능이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단점은 계산 비용이 크다라는 게 단점인데 모델을 K번 학습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LOCV라는 기법이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특이하게도 K를 데이터 개수로 놓고 K가 N인 K-폴드 교차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100개이면 아까는 K를 5로 놓고서 5개의 그룹으로 분할한 다음에 4개의 그룹을 학습용, 그러니까 80개의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두고 1개의 그룹을 검증용, 20개의 데이터를 검증용으로 놓았었죠. LOCV 같은 경우에는 1개가 테스트 데이터인 거고 나머지 99개가 훈련용 데이터인 거예요. 매우 정밀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복원 추출을 이용해서 여러 훈련 세트를 생성합니다. 계속 다시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데이터에 적합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계층별 K-폴드 교차 검증은요. K-폴드이긴 한데 데이터의 클래스 비율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이 굉장히 좀 불균형한 경우일 때 전체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합격이 80개이고 불합격이 20개야. 그런데 K를 5로 두었어 라고 한다면 각각의 그룹에 20개씩 지금 들어갈 거잖아요. 그 20개를 합격을 16개, 불합격을 4개 이렇게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K-폴드를 수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버 샘플링과 언더 샘플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샘플링 기법인 거고 이 불균형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클래스는 매우 많고 다른 클래스는 매우 적은 경우를 의미하겠죠.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매우 적은 애들을 복제와 합성으로 수를 늘려버리는 거고요. 언더샘플링은 많은 애들을
무작위로 제거해서 수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약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샘플링인 거죠. 분류 분석은 데이터를 2개 이상의 그룹으로 구분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 있을 때 스팸 메일이냐 일반 메일이냐, 또 학생이 시험을 봤을 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환자의 증상을 보고서 감기냐 독감이냐 코로나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때 쓴다는 거예요. 이 분류 분석에 해당하는 기법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있는데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아까 회귀 분석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죠. 종속 변수인 y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데이터를 2가지 또는 여러 개의 범주로 분류하는 분석 방법인 거예요. 주로 종속 변수가 이진일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예측하고자 할 때 독립 변수로는 식단 점수, 운동 시간, 수면 시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럴 때 종속 변수는 1과 0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은 다이어트 성공을 의미하고요. 0은 다이어트 실패를 의미하는. 이렇게 각각의 변수가 있을 때 로지스틱 회귀식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0.8, 0.6, 1.2는 각각 식단과 운동, 수면이 다이어트 성공에 미치는 영향, 즉 가중치를 의미해요. 그렇게 따진다면 수면 시간이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식으로만 본다면. 그 다음이 식단 점수이고 그 다음 운동이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잠을 많이 자면 살이 빠지는 것 같긴 해요. 밥 안 먹고 계속 잠만 자니까. 아무튼 이런 독립 변수들이 서로 선형 결합해서 다이어트의 성공 확률이 계산된다라고 하는데, 이 결과값을 0에서 1 사이의 확률로 변환한 다음에 0.5를 기준으로 성공 혹은 실패로 예측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10이라는 절편값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모든 입력값이 0일 때 기본적으로 예측되는 값의 기준선을 의미합니다. 식단 점수도 빵점이고 운동 시간도 빵점이고 수면 시간도 빵이라고 했을 때의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이 절편의 역할은 모델이 예측값을 결정할 때 각 변수들의 영향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저 수준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식단이나 운동이나 수면을 잘 해도 평균적으로는 다이어트 성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 절편은 성공 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즉, 성공 확률이 낮은 상황이라면 음의 절편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2개인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사용되지만 결과가 3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성적 등급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렇게만 나눈다면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하면 되지만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다중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즈나 로짓,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즈는 실패 확률 분의 성공 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로짓은 오즈에 로그를 씌우는 것이고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로짓 함수와 역함수 관계를 갖는데 로짓 값을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으로 변환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요. 값이 0에서 1 사이에 표시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오즈와 로짓, 시그모이드의 흐름을 보자면 독립변수를 이용해서 오즈, 즉 선형 결합의 Z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짓 변환으로 오즈를 로그로 변환한 다음에 이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확률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확률이 0.5 이상이면 성공인 것이고 0.5 미만이면 실패라고 분류를 하는 거죠. 다음 중 오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비율을 나타낸다. 맞는 얘기죠. 2번, 오즈가 1보다 크면 해당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는 의미이다. 발생하지 않을 확률 분의 발생할 확률인데 이게 1보다 크다면 분자인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3번, 오즈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으며 이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확률들의 비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오즈가 3이면 해당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보다 3배 더 높다는 의미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다음 중 로지스틱 회계에서 결과값을 확률로 변환하여 0과 1 사이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소프트맥스 함수, 2번 로짓 변환, 3번 시그모이드 함수, 4번 오즈 변환. 오즈와 로짓과 시그모이드, 이 세 개의 세트로 인해서 로지스틱 회귀 결과값을 확률로 변환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문제를 트리 구조로 표현해서 단계별로 분류하고 결정을 수행하는 분석 기법이에요. 시각적으로 직관적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상값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나무의 구성 요소를 보시자면 루트 노드, 브랜치, 인터널 노드, 브랜치, 리프 노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뎁스가 깊어질수록 브랜치가 계속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잠깐 보시자면 날 수 있나? 예, 아니요. 만약에 예라면 알을 낳는가? 예, 아니요. 만약에 아니라면 포유류, 박쥐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류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의사결정 나무에서 불순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클래스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순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데이터에 여러 클래스가 섞여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 불순도가 0이다 라고 한다면 한 클래스만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도는 의사결정 나무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잘 나누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트리가 성장할수록 불순도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의사결정 나무에서는 정지 규칙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트리의 성장을 멈추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트리가 너무 깊어지면 과적합이 발생을 하게 되고, 트리가 너무 얕으면 반대로 과소적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지 규칙이 필요해요. 기준이 되는 사항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트리의 깊이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거예요. 과적합 방지용으로 최대 깊이인 맥스 값을 미리 설정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노드를 분할할 때 최소로 필요한 샘플 수를 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해당하는 노드의 최소 샘플 수 미만으로 존재를 한다면 분할을 하지 않는 기준을 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도 감소량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폭이 특정 기준치보다 작다면 분할을 중단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불순도가 0이면 아까처럼 하나의 클래스로만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분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지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2개 이상의 그룹으로 나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일단 종속 변수가 2, 4, 0일 경우에 진위 지수나 엔트로피 지수, 카이 제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눠볼 수가 있고요. 종속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분산 감소 혹은 F-밸류로 데이터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앙상블 기법은 여러 개의 모델을 결합해서 성능을 높이는 기법입니다. 단일 모델보다 정확도나 안정성, 일반화의 측면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인 기법으로 배깅과 부스팅, 스태킹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기법들의 개념과 메커니즘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배깅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요. 훈련 데이터를 무작위로 샘플링하는 방법이에요.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있을 때 원본 데이터에서 여러 개의 샘플을 복원 추출로 뽑아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부스트랩은 아까 언급을 한번 했었죠. 샘플을 원본 데이터와 같은 크기만큼 모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뽑아놓은 각각의 샘플들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여기서 학습을 하고 있는 이 각각의 모델을 분류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각 모델들이 예측한 값을 평균을 내거나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최종 결과를 선정하는 작업을 보팅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배깅이다. 배깅의 대표 모델로는 랜덤 포레스트가 있어요. 부스팅은요, 여러 모델을 순차적으로 학습시키는데 이전 모델의 오차를 다음 모델이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학습을 해나갑니다.
이전에 잘못 예측된 데이터의 가중치를 두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크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측에 대한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이런 방식인 건데요.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잘못 예측된 데이터에 가중치를 두고서 또 학습을 하고 또 가중치를 두고 또 학습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감에 따라서 약분류기에서 강분류기로 개선이 되어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스태킹은 서로 다른 종류의 모델들을 결합시킨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의사결정 나무나 로지스틱 회기, 소프트 벡터 머신 등의 모델들을 다양하게 결합을 한 다음에 각각의 모델이 예측한 값을 메타 모델이 다시 결합해서 최종 예측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모델들의 강점을 결합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중 배깅과 부스팅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배깅은 데이터 샘플링을 통해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들의 평균 또는 투표 결과를 이용하여 최종 예측을 수행한다. 맞는 얘기죠? 2번, 부스팅은 이전 모델이 잘못 예측한 데이터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학습하는 방식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3번, 배깅은 개별 모델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려 하지만 부스팅은 개별 모델 간의 의존성이 크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4번, 부스팅은 여러 개의 약한 모델 대신에 하나의 강한 모델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최적의 성능을 내도록 한다. 아니죠. 부스팅은 이전 모델이 잘못 예측한 데이터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계속 작성을 하고 그걸 반복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점차 나아지는 모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강한 모델이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약한 모델을 학습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신경망 분석이라는 거는 사람의 뇌 구조를 모방한 알고리즘이에요. 신경세포처럼 정보를 여러 층을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런 레이어를 통해서 전달을 하며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문제 해결에 탁월한 AI 기술의 핵심이 되는 기법이에요. 활용 분야를 보시면은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얼굴 인식이나 자율주행, 스마트 스피커, 번역기나 챗봇, 엑스레이 분석 등등에서 다양하게 인공신경망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의 세 가지 기본층, 레이어에는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이 있는데요. 입력층은 데이터를 처음 받아들이는 층을 의미하고요. 은닉층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위치하는 층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변경해서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줘요. 여기서는 은닉층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출력층은 최종 결과를 내는 층을 의미하고요. 은닉층이 많아질수록 더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는 게 가능해져요. 인공신경망의 작동 원리를 보자면 입력층에서 이미지나 숫자 등의 데이터를 입력받고요. 입력 데이터의 가중치를 곱해서 은닉층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가중된 값에 편향이라는 상수값을 더해요. 여기서 이제 활성화 함수가 등장하는데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서 필요한 정보만을 걸러내고 최종적으로 출력층에서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인공신경망의 활성화 함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이 인공신경망의 활성화 함수라는 거는 뉴런이 활성화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전달 여부를 결정하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함수가 없다면 단순 선형 계산기처럼 작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인공신경망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겠죠. 우선 시그모이드 함수는 전에도 한번 등장을 했었죠. 출력 범위가 0부터 1까지인 함수로 확률처럼 해석이 가능해서 로지스틱 회계와 유사하다.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맥스 함수는요. 출력 범위가 0에서 1까지이고 전체 합이 1이 됩니다. 특징은 표준화 지수 함수이고요. 출력값이 다범주인 경우에 사용돼요. 렐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출력 범위가 0에서 무한대까지인데요. 입력값이 0 이하면은 0을 출력하고 입력값이 양수면 그대로 출력이 돼요. 계산이 간단하고 빠르다는 특징이 있고요. 기울기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렐로 함수는 딥러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렐로 함수의 장점은 기울기 소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까 이 기울기 소실 문제가 시그모이드의 단점으로 등장을 했었죠. 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탄젠트 함수는 출력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고요. 시그모이드보다 출력 범위가 넓고 0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학습 속도가 시그모이드보다 빠르지만 여전히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분류표 같은 경우에는 예측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해서 이 모델이 성능이 좋은지 별로인지를 평가하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요 평가 지표를 계산하는 계산식이라든지 계산한 뒤에 결과값들이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우선은 실제 yes인데 예측도 yes로 한 경우를 true positive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no인데 예측도 no인 경우를 true negative라고 해요. 이 true가 들어갔다는 거는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false가 들어간 거는 틀렸다는 뜻인데 실제로 no인데 예측은 yes로 했을 경우에는 false positive라고 하고 실제로 yes인데 예측을 no라고 한 경우에는 false negative라고 합니다. 이 뒤에 있는 단어는 예측을 따라간다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주요 지표로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점수, 특이도, O 분류율, F 베타 스코어 등이 있는데 이 각각의 계산식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맞춘 비율이기 때문에 맞췄다면 true로 시작하는 게 와야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더한 다음에 이 true positive와 true negative를 더한 값을 분자에 두게 되면 얘가 정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yes인 것 중에서 예측이 yes면은 끝에가 positive인 애들인 거죠. 실제 yes의 비율 그러니까 TP 더하기 FP 분의 TP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현율은요. 실제 yes 중 yes로 맞춘 비율 실제 yes이기 때문에 positive를 맞췄거나 negative인데 틀린 애를 분모로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TP 플러스 FN 분의 맞춤 비율이기 때문에 TP가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F1 점수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을 나타내는데 2 곱하기 정밀도 플러스 재현율 분의 정밀도 곱하기 재현율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공식을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특이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노 중에 노로 정확히 예측한 비율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맞춘 것, true 네거티브, 그리고 포지티브라고 예측했는데 틀린 것, 그러니까 false positive가 더해진 값이 분모가 되겠고 여기에서 tn이 분자가 되는 거죠. O 분류율은 전체 데이터 중에서 잘못 예측한 비율이기 때문에 1에서 정확도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F 베타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와 재현율을 조합해서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식이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유선배 ADSP 책에 보시면은 이 정밀도가 정확도라고 잘못 표기가 되었을 거예요. 이거는 시대고시 출판사의 정오표에 가보시면 정밀도로 고쳐야 된다라는 사항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고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베타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밀도와 재현율의 가중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베타가 1이라면 이 베타 값이 1이라면 사실 이거는 F1 스코어랑 동일한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밀도와 재현율이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베타 값이 1보다 적다면 정밀도가 더 중요하다. 베타가 1보다 크다면 재현율을 더 중요시하겠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한 모델이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 문제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분류표가 나왔다. 정밀도를 계산한 값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정밀도는 예측이 yes인 것 분의 실제 yes인 것이었잖아요. 예측이 yes인 것, 예죠. 80 더하기 10 분의 실제 yes인 것, 80. 그럼 90분의 80이 되죠. 90분의 80은 대략적으로 0.8889가 되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의 일종으로 유사한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는 분석 기법입니다. 군집 분석의 활용 사례를 보자면 고객을 세분화한다든지 비슷한 구매의 패턴을 가진 고객끼리 그룹화를 해서 타겟 마케팅을 한다든지 유사한 색상이나 픽셀들을 클러스터링해서 이미지를 분할하고 압축한다든지 사기 거래 등의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해서 이상 탐지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거리를 측도하는 각각의 방법들과 계산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군집 분석은 거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리 측정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적절한 거리 측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연속형 변수의 거리 측도 방법에는 유클리드 거리, 맨해튼 거리, 체비셰프 거리, 표준화 거리, 마할라노비스 거리, 민코프스키 거리가 있습니다. 유클리드 거리는요, 두 점 간의 가장 짧은 직선 거리를 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이 있을 때 이렇게 바로 직선을 그어서 거리를 재는 게 유클리드 거리인 거고요. 맨해튼 거리는 축을 따라 이동한 거리, 시가 거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점과 이 점의 거리를 잴 때 이렇게 가는 게 맨해튼 거리의 측도 방식이에요. 체비셰프 거리는 두 점 간의 거리 중 최대값을 측도하는 거고요. 표준화 거리는 단위나 스케일이 다를 때 유클리드 거리의 한계점을 표준 편차로 보정한 측도법입니다. 그리고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표준화 거리의 문제점을 변수 간의 상관성을 고려해서 보완한 것이고요. 민코프스키 거리는 유클리드와 맨해튼 거리의 일반화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범주형 변수의 거리 측도 방법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카드 거리, 단순 일치 개수, 코사인 유사도, 코사인 거리 등의 측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적 군집 분석은 데이터를 유사도 기준으로 계층적으로 그룹화한 분석 기법인데요. 결과를 덴드로그램이라는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계층적 군집 분석은 군집수를 사전에 정의할 필요가 없고요. 덴드로그램에서 임의의 높이로 잘라서 군집수를 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덴드로그램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예요. 트리 구조의 그래프고요. 군집이 형성되는 순서와 유사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래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는 군집 간의 거리 측정 방법에 대한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단일 연결법 같은 경우에는 두 군집 간의 거리 측정을 가장 가까운 두 점 간의 거리로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완전 연결법은 두 군집 간의 거리 측정을 가장 먼 두 점 간의 거리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 연결법은 두 군집 간의 거리 측정을 각 군집 내의 모든 점들 간의 거리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는 측정법이에요. 그리고 중심 연결법은 각 군집의 중심점을 계산한 다음에 중심점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군집을 병합시키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드 연결법은요, 군집을 병합할 때 새로운 군집과 기존 데이터들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병합을 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계층적 군집 분석은 계층적 군집 분석과는 다르게 사전에 군집수를 정하고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K-민스 군집이 있는데요.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입니다. 방식을 대략적으로 보시자면요. 일단 K값을 정해요. 예를 들어서 K값을 2로 정했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개의 초기 중심점인 시드를 무작위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할당을 하는 거죠. 거리상으로 분류를 해봤더니 얘네들은 이 점에 가깝고 얘네들은 이 점에 가깝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중심점을 계산해요. 각각의 중심점이 여기로 갔고 여기로 갔죠. 그리고 나서 이 점을 중심으로 다시 그룹화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는 아래쪽 그룹이었던 이 점이 위쪽으로 옮겨지게 되었고요. 위쪽 그룹이었던 이 점이 아래쪽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군집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데이터의 소속 군집이 바뀌지 않게 되면 종료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K-means의 장점을 보자면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속도가 빠르고요.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효율적이에요. 단점은 K값을 사전에 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초기 시드에 민감합니다. 아까 초기 시드가 랜덤으로 정해진다고 했죠. 근데 이 시드 값에 의해서 결과가 변동될 수 있고 최적의 결과를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치와 노이즈에 약하고요. 범주형 변수에는 부적합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K값을 설정할 때는 엘보우 메소드를 또 여기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각 K값에 대해서 제곱합을 계산한 다음에 이 제곱합 그래프의 급격한 감소 뒤에 완만해지는 지점을 K로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완만해지죠. 그러면 얘를 K값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혼합 분포군집은 데이터가 여러 확률 분포의 혼합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각 데이터가 어느 분포에서 왔는지를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과목 선호도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영어 그룹에는 영어를 좋아하고 수학을 싫어하는 애들이 모여 있겠죠. 그리고 수학 그룹에는 수학을 좋아하고 영어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좋아하는 복합 그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EM 알고리즘은 이런 혼합 분포 군집에서 사용되는 핵심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기대 단계인 E 단계와 최대화 단계인 M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 기대 단계에서는 각 데이터가 어느 분포에서 추출된 데이터인지에 대한 로그 가능도 함수의 기대값을 계산하는 거고요. 최대화 단계에서는 위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평균이나 분산, 가중치 등을 구해서 모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해요. 여기서는 기대 단계에서는 계산을 하고 최대화 단계에서는 업데이트를 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연관 분석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불리죠. 데이터 내에서 항목 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분석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사면 콜라도 산다. 이런 연관성을 찾아내기 위한 분석이 연관 분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연관 분석의 측정 지표에는 지지도와 신뢰도와 향상도가 있는데 이 각각의 지표의 결과값을 계산하는 계산식이나 실제 계산 문제들이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지지도는 전체 거래 중에서 A와 B가 함께 나타난 비율, 그러니까 전체 거래수 분의 A와 B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수를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신뢰도는 A를 구매한 사람 중에 B도 구매한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A가 포함된 거래수 분의 A와 B가 함께 구매된 거래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향상도는 A와 B가 얼마나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B의 지지도 분의 A와 B의 신뢰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규칙이 햄버거를 사면 콜라도 산다 라는 것에 지지도와 신뢰도와 향상도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지지도는 전체 거래 수 분의 햄버거와 콜라가 같이 등장한 것들을 더해서 분자로 놓으면 되겠죠? 같이 등장한 거래 횟수는 250 더하기 300이니까 550이 되는 거고요. 신뢰도는 햄버거를 산 거래 횟수 분의 햄버거와 콜라를 산 거래 횟수죠. 햄버거를 산 거래 횟수가 100 더하기 250 더하기 100 더하기 300이죠. 그러면 도합 750이 되는 거고 여기에 햄버거와 콜라를 같이 산 거래 횟수니까 550이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향상도는 B의 지지도 분의 신뢰도를 올리면 되죠. B의 지지도는 1000분의 콜라니까 50, 250, 50, 300 도합 650이죠. 1000분의 650이니까 0.65 분의 신뢰도니까 0.733이 올라가서 1.13이 나오는 거예요. 향상도가 1.13이라는 거는 햄버거를 산 사람이 콜라도 살 확률은 랜덤 구매보다 13% 높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관 분석의 특징은 비지도 학습 기법이라는 거고요. 장바구니 분석 등에 자주 활용이 되고 패턴 기반으로 탐색을 하는 기법이라는 거예요.
장점은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고 결과 해석이 직관적이고 쉽죠. 그리고 전처리 비용이 낮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단점은 희소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워요. 자주 발생하지 않는 유의미한 규칙을 누락할 수가 있고요. 유의미하지만 자주 구매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누락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에서는 처리 속도가 저하됩니다. 상관관계만 파악이 되고 인과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특징도 있고요. 인계값 설정에 민감하고 규칙이 과도하게 생성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ADSP 자격증 시험에 대비한 쪽집게 강의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얘기한 내용들은 정말 딱 합격을 위한 60점을 넘기 위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안전빵으로 70, 80점 이상을 맞고 싶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다들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화이팅해요.